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이제 이 집 제 거잖아요. 따로 사시는 게 어때요? 76세 김순자 씨가 며느리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아들 결혼할 때 서울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넘겨주고 땅 6개월 만에 들은 소리였죠. 30년간 아껴 모은 전세금과 낡은 집을 팔아서 마련한 그 아파트를 말입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의 아내가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는 거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연락도 안 되고요. 이건 부산의 82세 박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세 자녀에게 땅과 상가를 나눠주고 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큰아들은 출장 중이라서 못 간다고 했고 둘째는 애가 아파서 안 된다고 했으며 막내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봐도 할 말이 없었답니다. 재산을 나눠줄 때는 그렇게 빨리 달려오더니 정작 아버지가 죽어가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내 돈으로 새 차 뽑고 해외여행 가면서 엄마 용돈은 못 드린다고 하네요. 경기도 수원의 75세 이영희 씨는 예금 8천만 원을 딸에게 물려줬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아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딸은 그 돈으로 BMW를 샀고 유럽 여행을 다녀왔으면서도 엄마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엄마도 적금 있으시잖아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자기가 받은 돈은 이미 자기 돈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2010년 30% 안팎에서 2023년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집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인들이 재산을 미리 물려준 뒤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통적인 효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자녀들에게는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는다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더 끔찍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로 노인상담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재산을 물려준 뒤 자녀에게 학대를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집 명의만 바꿔줬을 뿐인데 이제 나는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예금 통장을 넘겨준 후에는 내가 돈 쓸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라는 절규가 나옵니다. 유산 다 줬더니 이제 나한테는 관심조차 없다는 절망적인 목소리도 상담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무서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 법적으로 넘어간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준 거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증여가 완료된 순간 그 재산은 100% 자녀 소유가 되고 부모는 그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 명의로 넘겨준 후 자녀가 부모를 내쫓으려 할 때 법원은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소유권자가 아닌 이상 거주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려던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의 거주권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소유권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진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투자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모가 나를 낳기로 결정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건데. 미리 받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부모님도 본인들 부모한테 받았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관념은 사라지고 경제적 계산만 남은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노후를 국가나 부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세 번째 진실. 미리 준 유산은 오히려 가족 갈등을 키웁니다. 균등하게 나눠줬으니까 싸울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미리 나눠준 경우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누가 더 받았는지, 누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았는지 계속 비교하고 따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놓고 서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형이 집 받았으니까 부모님 모시는 것도 형이 해야죠 라고 말하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언니는 현금을 받았으니까 병원비는 언니가 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형제간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태반이죠. 네 번째 진실. 자녀들의 경제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더 중시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의 84.2%가 부모로부터 받은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모님 것을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고작 15.8%에 불과했죠. 더 심각한 건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한 번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시다고 해도 나도 대출받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라고 답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면서까지 부모를 도울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방법이 바로 조건부 증여입니다.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조건을 붙여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월 2회 이상 안부 전화하기, 병원 진료 시 동행하기,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하기, 독거 시 주 1회 이상 방문하기 같은 조건들을 법정 문서에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겁니다. 조건을 위반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실제로 서울 서초구의 한법무사 사무소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조건부 증여 계약서 작성 건수가 전년 대비 340%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깨달은 거죠. 사랑도 좋지만 계약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남구의 김영미 씨는 두 딸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조건부로 증여했습니다. 조건은 매주 일요일 점심 식사 함께하기 월 1회 이상, 문화활동 동행하기, 건강검진 시 병원 동행하기였죠. 처음엔 딸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김 씨는 조건이 있으니까 딸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챙겨주고 나도 외롭지 않아서 서로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더욱 진보한 방법이 바로 가족 신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전문 기관에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죠. 신탁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부모가 수익을 받습니다. 둘째, 치매나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져도 신탁회사가 대신 관리합니다. 셋째, 자녀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넷째, 부모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주요 은행들의 가족 신탁 상품 가입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모든 주요 은행들이 가족 신탁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산의 박정호 씨는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5억 원의 현금을 신한은행 가족 신탁에 맡겼습니다. 조건은 생전에는 매월 300만 원씩 본인이 생활비로 수령하고 치매 진단 시 매월 6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간병비까지 포함하도록 했으며 사망 후 자녀 2명에게 7대3 비율로 분배하되 큰아들은 부모 봉양을 더 많이 했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박 씨는 치매가 와도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유언장은 죽기 직전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요즘 유언장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공증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 분배만 적는 게 아니라 장례 방식과 장소, 의료진에 대한 지시사항,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 조건까지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 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면 유언장을 바꿔서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유언장의 위력입니다. 서울의 한 공증사무소에서는 2023년 유언장 작성 건수가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객들이 줄을 이루는데 대부분 자녀들의 태도 변화에 실망해서 찾아온다고 하네요. 요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 즉 영모기지론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들에게 집을 넘겨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고 내 돈으로 생활한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게 바로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91.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가족관계도 오히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이 73.4%에 달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니까 오히려 편해한다는 거죠. 요즘 부모들은 생각보다 디지털에 빠삭합니다. 온라인 은행 계좌, 가상화폐, 주식 계좌까지 자녀들이 모르는 디지털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실제로 60대 이상의 가상화폐 보유 비율이 2021년 3.2%에서 2023년 12.7%로 급증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르는 내 돈을 따로 만들어두는 거죠. 경기도 용인의 최규환 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준 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예 모르는 상태죠. 최 씨는 만약에 아들이 나를 홀대하면 이 돈으로라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나 온라인 전용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자녀들 몰래 비상금을 모아두는 부모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디지털 자산 관리를 부모 세대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재산을 자녀가 아닌 사회에 기부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 기부 신탁을 설정하는 부모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자식들이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는 조건을 유언장에 명시해두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잘해지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고액 기부 약정 중 가족 갈등으로 인한 기부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실망한 부모들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나선 거죠. 서울의 이승화 씨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조건부 기부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자녀들이 월 2회 이상 안부를 묻고 분기별로 함께 식사를 하며 본인이 아플 때 돌봄을 제공하면 상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기부하기로 한 거죠. 이 씨는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구체적인 실전 전략들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자산 현황 완전 파악하기. 먼저 본인이 가진 모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자산까지 포함해야 하죠. 부동산 자산부터 정리해 보세요.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는 물론이고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입주권까지 모든 부동산 관련 자산을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정확한 지분과 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하세요. 금융자산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은행 예적금은 모든 은행 계좌를 다 확인해야 하고, 주식, 펀드, 채권 같은 투자 상품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연금보험 같은 보험 상품도 중요한 자산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요즘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분들도 많으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확인해 보시고요. 기타 자산들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것들도 상당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같은 것들도 시세를 확인해서 목록에 포함시키세요. 지적재산권이나 사업권 같은 무형 자산이 있다면 그것도 빼먹지 마시고요. 이 모든 걸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자녀들이 모르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도 따로 표시해 두고요. 금융감독원의 통합계좌조회 서비스나 토스 뱅크샐러드 같은 앱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단계, 조건부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단순히 주는 것보다 조건을 붙여서 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건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죠. 권장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월 2회 이상 안부 전화는 통화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건강검진 동행은 병원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절 및 생일 참석 의무는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확인이 되고, 응급 상황 시 30분 내 연락 가능 상태 유지는 휴대폰 통화 기록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주거지 변경 시 사전 동의 구하기도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위반 시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를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증여 일부를 중단하며, 3차 위반 시에는 증여를 완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내용을 법무사와 상의해서 정식 계약서로 만들고 공증까지 받아두세요. 공증 비용은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3단계, 가족신탁 설정하기. 가족신탁은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확실한 보장을 해줍니다. 주요 은행들의 신탁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신탁 설정 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면 신탁 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만 넣을 건지 현금이나 주식까지 포함할 건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수익 분배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전에는 본인이 받고 사후에는 자녀들이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조건을 정해야 해요. 신탁 조건에는 자녀들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모 돌봄 의무, 안부 확인 의무, 명절 참석 의무 같은 것들 말이죠. 신탁 기간도 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본인 사망 후 10년에서 20년 정도로 설정합니다. 신탁 비용을 보면 설정 비용이 수백만 원 정도이고, 연간 관리 수수료는 신탁 재산의 일정 비율 수준입니다. 세금 면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 절약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4단계, 공증 유언장 작성하기. 유언장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권하지 않아요. 유언장에 포함할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산 분배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조건을 명시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60%, 딸에게 40%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적어야 해요. 현금은 장례비 병원비를 먼저 차감한 후 나머지를 균등 분배한다든지 구체적인 순서도 정해야 합니다. 특별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각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는 거죠. 큰아들아, 내가 엄마 병간호하며 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집은 그래서 내게 준다. 같은 식으로 감정적인 메시지를 포함하면 자녀들이 유언장의 내용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장례 방식과 장소도 명시해 두세요. 화장으로 할 건지 매장으로 할 건지, 장지는 어디로 할 건지, 장례식장은 어디를 이용할 건지 미리 정해두면 자녀들이 헤매지 않아요. 기부 의사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구체적인 기관과 용도를 명시하세요. 유언집행자 지정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세요. 자녀 중 한 명이어도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지정해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재산을 분배하고 각종 절차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5단계 디지털 자산관리 체계 구축하기. 요즘은 디지털 자산도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것들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디지털 자산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온라인 계좌 비밀번호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전용 은행 계좌들은 자녀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프라이버트 키 보관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프라이버트 키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으니까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각종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리도 필요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부터 쇼핑몰 게임 사이트까지 모든 계정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디지털 상속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추천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정에 접속하지 않으면 지정된 사람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넘겨주는 서비스입니다. 애플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의 데이터를 상속할 수 있게 해주고요. 국내에도 디지털 상속 전문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로 보는 생생한 노하우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이모씨 73세는 두 아들에게 각각 아파트 하나씩을 조건부로 증여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매주 일요일 가족 식사 참석하기, 월 1회 이상 여행이나 나들이 동행하기, 건강검진 시 병원 동행하기였습니다. 처음엔 아들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규칙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효도할 수 있다는 거죠. 큰아들은 예전에는 명절에만 왔는데 지금은 매주 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니까 엄마 기분도 좋고 자기도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도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지금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네요. 이 씨는 조건을 붙였더니 오히려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언제 올지 안 올지 몰라서 늘 기다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자녀들도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약속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서 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박모 씨 69세는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 원의 현금을 신한은행 가족신탁에 맡겼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생전에는 매월 200만 원씩 본인이 생활비로 수령하고 치매 진단 시 매월 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간병비까지 포함하도록 했으며 사망 후 자녀 3명에게 균등 분배하되 부모 돌봄에 더 기여한 자녀에게는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치매가 와도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치매에 걸려도 신탁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니까
자녀들끼리 돈 관리 문제로 싸울 일도 없고요. 특히 박 씨가 만족하는 부분은 자녀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용돈 달라고 하면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자기 돈을 쓸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잘해준다는 거죠. 부산 해운대구의 최모 씨 75세는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월 62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집은 나중에 못 물려줄 수도 있다고 미리 말해뒀고요. 최 씨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사 먹으니까 인생이 훨씬 즐겁다고 합니다. 매월 62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수준이니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도 충분하고 간병인을 쓰거나 병원비를 내는 것도 전혀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말한다네요. 용돈 달라는 말씀 안 하시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최 씨는 돈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베풀 수도 있어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대구의 김영수 씨 71세는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조건부 기부 신탁으로 설정했습니다. 자녀들이 월 2회 이상 안부를 묻고 분기별로 함께 식사를 하며 본인이 아플 때 돌봄을 제공하면 상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기부하기로 한 거죠. 김 씨는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도 안 오던 자녀들이 지금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처음엔 돈 때문에 오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다고 생각한다네요. 특히 김 씨가 감동한 부분은 자녀들이 진짜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번갈아 가며 동행해주고 일상적인 것들도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돈 때문에 시작됐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두 약속만 믿고 문서화하지 않기.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개입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더욱 그렇죠.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는 생활비를 계속 주기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일시적으로만 도와주기로 한 거라고 주장하는 식이죠.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공증까지 받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해둬야 나중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넘기기. 생전 증여 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넘기는 건 위험합니다. 일단 넘어간 재산은 다시 돌이킬 수 없거든요. 단계적으로 나눠서 주고 그때마다 자녀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로 1억 원 정도를 주고 1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자녀의 태도가 좋으면 추가로 주는 식으로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고액 자산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한번 명의 이전이 끝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세 번째, 세금만 생각하고 관계는 무시하기. 상속세 아끼려고 미리 주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보다 중요한 건 가족 관계입니다. 몇 억 아끼려다가 가족까지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금 절약은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나중에 자녀들이 낼 돈이지 지금 내가 낼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네 번째, 자녀들 간의 차별을 두되 기준이 모호하기. 큰아들이 더 효도했으니까, 딸은 시집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가족 갈등만 키웁니다. 설령 차별을 둔다고 해도 명확한 기준과 이유를 제시해야 하죠. 감정적인 차별은 금물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부모 돌봄에 더 기여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비율로 더 줄 건지 명확히 해야 해요. 다섯 번째,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아무리 내 재산이라고 해도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조건부 증여나 신탁 같은 복잡한 제도를 이용할 때는 더욱 그렇죠. 자녀들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지로 따르게 되고, 그러면 진심 어린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진행하세요. 지금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하죠.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 목록 작성하기입니다. 종이와 펜을 들고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부터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시작됩니다. 둘째, 법무사 상담 예약하기입니다. 집 근처 법무사 사무소를 검색해 전화해 보세요. 상속, 증여, 신탁 같은 문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은행 신탁 상품 알아보기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에 가셔서 가족 신탁이나 노후 자산 관리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의 주도권은 끝까지 내 손에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와의 대화 나누기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자녀들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랑은 주되, 주도권은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은 단순히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방식대로 모든 걸 내주고 기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직접 설계하고 지킬 때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469만 원, 부동산 자산은 3억 원이 넘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자녀 눈치 보지 않고도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2020년 17.4%에서 2023년 24.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도 자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 발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이 3년 만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자녀 도움 없이도 금융, 자산 관리, 심지어 새로운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자녀도 나를 존중합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과 당당함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 2막의 출발선입니다. 돈도 내 돈, 집도 내 집, 인생도 내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전략은 자녀와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경제적 의존이 아닌 진짜 사랑과 존중 위에 세운 관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남은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